오늘은 박태원의 소설 골목 안, 인어골목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태원의 소설로 근대적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고 소외되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민중들이에요. 그죠? 가난한 민중들, 사람들의 일상을 묘사한 작품이다. 우리가 박태원이라고 하는 작가 그러면 아마 천변풍경이라고 하는 세태소설을 기억할 겁니다. 이 작품은 그 천변풍경이라고 하는 작품과 일정 정도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반인들 내지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 내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라고 보면 돼요. 분위기가 조금 다른 듯 하면서 같고 같은 듯 하면서 조금 달라요. 어쨌거나 간에 갑시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복덕방을 하는 순인의 영감, 집주름 영감 식구들이며 그들이 사는 골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들이 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발표 당시부터 대표작인 천변풍경과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간주되었다. 임화라고 하는 카프 계열의 평론가는 월평에서 골목 안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제재나 방법이 천변풍경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비슷하긴 해.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 세태소설의 영역을 뛰어넘을 용기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분명히 세태를 다루고 있는 세태소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주를 뛰어넘은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보통 소설의 전체 줄거리는 5단계 구성이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근데 이 작품은 그다지 클라이막스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좀 애매해요. 그래서 4단으로 나눌게 임의적으로.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결말. 근데 이 결말이 절정과 결말을 합쳐놓은 거.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단 부분 볼까요? 경성의 한 골목 안에 불단집 식구, 김득인의 식구, 정인의 식구 등이 살고 있다. 골목 안이니까는 골목 안에 이제는 가옥이 세 채, 네 채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정인에는 과거 양반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았지만 현재는 영감은 집주름, 가옥 거강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부동산 중개업 정도가 되겠고요. 할멈은 골목에서 유일하게 가로등을 달고 사는 불단집. 이 불단집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불단이가 아니고 그렇지. 가로등을 달았다고 해서 불단 거야. 불을 단집이라고 부르는 댁에 잔일거리를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전개. 집주름 영감과 할멈은 슬아의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바람을 피우다가 행방을 감췄고 둘째 아들인 싸움질이나 일삼더니 권투선수가 됐다. 뜬금없이 갑자기 권투선수?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 권투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헝그리 스포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가난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미천이었고 비빌 언덕이 없는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권투라는 게 자기 몸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어떤 일본인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쾌감도 있고 카타르시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권투가 좀 유행을 했는데 이게 일제 말 되면서 일제가 권투를 탄압을 합니다. 왜? 그게 이제 서양 스포츠다. 미국 스포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동아전쟁,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미국과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탄압을 해가지고, 이 권투가 이제 쇠퇴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스포츠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이 둘째 아들은 권투 선수가 됐다. 그러나, 경기로 벌어들이는 몇 푼 수익은 모두 탕진하고, 집에 내놓지도 않는다. 썩 아들을 잘 둔 거는 아니네. 두 아들 다, 그죠? 카페 여급인 맏딸 정희와는 달리 얌전하던 둘째 순이가 자산가의 아들이자 신경쇠약에 걸린 청년 문주와 사귀는데 하여튼간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의 교제를 반대하는 문주의 부모는 쉽게 김서방의 꾀로 문주를 일단 시골로 내려보낸다.
그리고 문주가 시골로 내려간 사이 김서방이 영감을 찾아와 딸 단속을 잘 시키라고 하며 협박을 하고 간다. 그 다음에 결말, 마지막 볼까요? 절정 결말. 그나마 희망을 갖는 셋째 아들 요섭은 중학교 시험에 낙방하여 고등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이류 중학생이다. 자, 이게 좀 우리하고 좀 다른데, 당시에는 수학교, 지금의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학교를 보려면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야.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중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이렇게 낙방을 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진학이 무너지죠. 그럼 중학교 진학이 무너졌을 때, 그때 아예 중학교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 일선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하고 재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재수하는 재수 학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살짝 걸치는 게 바로 뭐예요? 고등수학교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살짝 걸치는 고등수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이제는 1류가 아니라 2류 중학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영감은 고등수학교의 후원에 발기인 모임에 나가 이웃의 자식 농사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구라쳤다는 거죠. 큰아들은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해 대구 도립병원의 의사로 있고, 둘째 아들은 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해 광산 기수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며 거드름을 피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자,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요, 일단 요 발단 부분이에요. 발단 부분에서 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위기 파트에서는 이제 러브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러브 스토리가 이제는 지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말 부분, 이 결말 부분이 이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잘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화장실과 관련된 에피소드예요. 이 화장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제는 또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작품은 시험에 많이 나온 작품은 아니에요. 시험에 많이 나온 작품은 아니지만 작품 전체를 훑어봤을 때 그렇게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세태소설이다. 자, 그 다음에 사실적이고 비극적이고 상징적이고 비판적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떠나서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서술자의 위치를 이동하여 내용을 다양하게 보충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하나의 시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는 근대적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린 특징 첫 번째, 서술자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 않는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 하지는 않고, 애초에 네가 말 실수를 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탓해서 뭐라니. 이게 모두 모양만 흉었고.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따옴표 땅 치고 있는 거죠. 됐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줄임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자신의 시점으로 서술하는 장면과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하는 장면이 막 겹쳐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말줄임표 이유, 쉼표를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런 식으로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이 지연됐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을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그죠?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갑득이 어미는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이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려간 것에는 그 배지 못한 행랑 것들하고 싸워서 무슨 싸움이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갑뜨기 어미의 입장에서 요걸 얘기하고 있죠. 그죠? 조금 전에는 누구의 입장이었어요? 그죠? 갑뜨기 어미가 아니라 누구야? 갑순이 할머니죠. 그죠? 갑순이 할머니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굽니까? 그렇죠. 갑뜨기 어미죠. 갑뜨기 어미의 입장에서 발화를 하면서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추측하고 있어요? 이건 서술자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 앞선 서술 앞에 갑뜨기 어미는 나중에 깨달으니로 빌어볼 때 이 대화는 지금 뭐야? 갑뜨기 어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의 입장이에요. 서술자가 갑순이 할머니의 생각을 추측하고 그 다음에 그 내면을 파악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술자가 갑순이 할머니, 갑뜨기 어미, 다시 갑순이 할머니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인물의 생각을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얼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 하는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블라블라블라 했다.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주저앉아서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들끼리 해야지. 그런 것 하고 하는 건 하늘 보고 침 뱉기지. 다 욕이 내게 돌아오지요. 소용이 있냐요.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야? 간접 인용이죠? 그는 이 더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한데 이거는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문맥 속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공간, 골목 안이 되겠죠? 특정 공간을 통해 당시 세태와 다층적 일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몇 가지 더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골목 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일상적 공간이라는 걸 하나 볼게요. 뭐야? 그 골목 안도 한 걸음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휙 끼치는 냄새가 코에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썩 좋은 냄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썩은 널 쪽으로나마 덮지 않은 시궁창에는 사철동 오줌이 흐르고 쓰레기통 속으로는 구데기가 들끓고 집안 뜰을 갖지 못한 이곳 주민들은 이름은 넓은 마당터라고 고작 부른 19평에 지나지 않는 터전에서 뭐였어요? 이상한 냄새는 끊이지 않고 풍기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골목 안이 깔끔하고 깨끗한 골목이 아니야. 구질구질해. 이 작품을 언급할 때 거의 반드시 인용되는 인상적인 서두 출발 대목입니다. 처음 부분이에요.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골목은 빈곤이 찌들어 있는 일상의 공간이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악몽 같은 공간이다. 코에 아름답지 않은 냄새, 시궁창에 흐르는 똥, 오줌, 들끓는 구더기,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서 하늘을 가리는 빛조차 바랜 빨래들 등등등등등 강렬한 시각적 후각적 자극을 환기시키면서 겨우 19문편에 지나지 않는 터전의 장소 감각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당시 독자들에게 경성의 빈곤층이 사는 골목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이는 곧 당시 빈민층의 일상적인 공간의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골목, 일상적인 공간으로서의 골목을 우리는 또 다층적 골목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가난한 시민들, 시민이라기보다는 민중들 내지는 뭐 가난한 빈민들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가난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에도 어느 정도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응가? 똥 매렸거든. 밖에 나가서 누지 왜 어려워서 그래? 아이 참. 그러다가 뭐야, 을뜨가 병들이 데리고 나가서 그년 집 문 앞에다 똥 놔줘라. 그년의 집이란 정인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이가 언제 카페로 나가는 길에 아우 더러워 원 자식 새끼도 더럽게 기르지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한다는. 그랬더니 이제는 뭐야, 병득이 똥이 더러워도 지 행실보단 깨끗하겠지 라고 얘기한다. 왜? 정의는 어디 다녀? 카페 다니거든. 그러니까는 행실에 대해서 핑계를 주는 거야. 자, 이런 식이니까 19평 마당이 있는 집, 그 다음에 남의 집 앞에다가 똥을 누는, 남의 집 밖에 나가서 똥을 눈다는 것은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화장실이 없는 집.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골목 아니래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각기 다르게 설정된 주민들의 주거 형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배설 행위를 둘러싼 갑득이 어미와 정의 간의 인식의 차이는 자기의 아이냐 남의 아이냐를 차이를 넘어서서 작지만 한 식구만 사는 전셋집과 남의 집을 빌려들어 살아야 하는 행랑살이 주거 형태의 격차로 인해서 배설 행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비롯된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 싸움은 정의가 골목에다가 똥을 싸는 병득이를 더럽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갑득이 어미가 정의의 행실이 더럽다고 말을 하면서 본격화된다. 즉 똥과 행실이라는 전혀 다른 대상이 더럽다라는 서술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골목 안의 삶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서로 섞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골목 물질적인 것의 깨끗함과 더러움,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의 깨끗함과 더러움, 이런 것이 어떤 신체적인 불결과 정신적인 불결로 나뉘어지면서 막 뒤섞여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골목 안이라는 공간은 골목 밖이라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주민들의 삶이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다층적인 일상이 구성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단집. 불단집은 뭐예요? 가로등이 있는 집이죠. 정인의 집은 어떻습니까? 거강꾼 집이에요. 거강꾼 집주름의 집이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자기 집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병득이네 집. 병득이네 집은 행랑살이 하는 집이죠. 이런 식으로 같은 골목 안에서도 다층적인 삶이 공유되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요, 거짓말이 마지막 부분에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일단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셋째 아들 효섭이의 학부모 후원에 참석한 노인이 다른 학부형들 앞에서 자기가 처한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편지에다가 다달이 10원씩 붙일 테니 효섭이 학비나 보태쓰라는군. 효섭이가 누구냐고요? 이번에 이 학교에 입학시킨 내 막내 아들이죠. 아이고 참 자제가 무던하더군요 라고 얘기해요. 즉 다달이 10원씩 돈을 붙여주는 큰 놈을 무던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작은 장성한 자식의 금전적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노인의 심리가 거꾸로 반어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구라로 거짓말을 치는, 구라로 거짓말 쳐? 거짓말로 자식 자랑을 하는 거죠. 노인은 만족한 듯이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다보며 쭉 하다가 또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놈의 실행이 제일이지 말부터 앞서서는 못 쓰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내 자식이지만 참네 무던하다고 그랬죠. 무던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만족하는 듯이 사람들을 둘러본 노인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에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가 노인에게는 오히려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만족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또 이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말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늙은 부모 돌아가기 전에 호강이나마 시켜주겠다고. 이번엔 둘째 아들 놈이 자, 저희 연희정에다 돈 만원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 요새는 또 이러고 법석이죠. 우와,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찬탄하는 소리가 나왔다. 작은 놈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권투선수 한다고 하는 놈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돈 만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인의 거짓말이 단순히 노인의 소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읽었던 부분은요,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거짓말에는 거짓말을 하는 이가 바라는 바가 투영되기 마련인데, 어떤 경우는 거짓말을 듣는 상대의 욕망이 합친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과 같은 경우죠. 주위 사람들의 찬탄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 작품에는요, 거짓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급으로, 카페 여급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는 정의가 외박을 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친구들이 권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는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또한 연애를 하고 있는 순이가 문주의 편지를 먼저 받은 언니가 편지를 보낸 여가 누구냐고 묻는 말에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영감, 집주름 영감의 거짓말은 요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심리를 안정을 주기 위한, 즉 심리적 위안을 주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심리적 위안을 주는 거짓말이 듣는 상대의 욕망과 합치된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름 영감의 거짓말은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 말하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거짓 말하기 또는 거짓말 하기를 통해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심리적 위안을 주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골목 밖으로 나가서 익명의 군중들이 모여있는 학부모 발기총회에서 영감은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들에서 어떤 욕망을 읽어냅니다. 그는 어떤 신분 상승 내지는 경제적인 위치 상승 정도가 되겠죠. 학부모들의 경탄의 시선 속에는 자신도 혹은 자신의 아들도 의사가 되고 광산 기수가 되어 기와집을 사주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성공한 아들을 둔 노인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 등등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거짓말은 본인의 결단과 청중들의 요구가 함께 작용하여 만들어낸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은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죠. 다 같이 공모자야. 그래서 당당한 태도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발표 당시부터 박태원의 대표작인 천변풍경과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간주되었고, 그 다음에 세태 소설의 영역을 뛰어넘을 용기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태원의 소설 골목안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